저 계집을 산에 데려다 버려라.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 시아버지는 만삭의 며느리를 차가운 눈밭에 내다 버리라 명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난 여인, 그녀를 업고 산을 오른 건 늙고 힘없는 노비 만석이었습니다. 당장 먹을 것도 뗄감도 없는 혹독한 추위 속 가진 것이라고는 늙은 몸뚱어리 하나뿐인 천한 노비. 과연 그는 서슬퍼런 주인의 눈을 피해 만삭의 며느리와 곧 태어날 아이를 무사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마음을 적시는 옛날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핏줄보다 진한 사랑에 관한 것이에요. 조선시대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김판서라는 양반이 살았어요. 한때는 조정에서 높은 벼슬을 지냈던 그였지만 은퇴 후에는 허울뿐인 체면만 남았었죠. 그에게는 후처 조씨 부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조씨 부인은 본처가 낳은 자식들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특히 며느리 민 씨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만약 그 아이가 아들이라면 자신의 친아들 달수는 영영 밀려날 터였죠. 조씨 부인은 어둠 속에서 음흉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조씨 부인은 마을에서 제일 유명한 무당을 몰래 불러들였어요. 품삯을 두둑이 쥐어주며 거짓 점괘를 부탁했습니다. 무당은 신기가 내린 척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저 며느리 뱃속의 아이는 이 집씨가 아니옵니다. 이 말에 김판서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조씨 부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치밀한 함정을 팠어요. 한밤중에 민 씨의 방으로 몰래 들어가 낯선 사내의 물건을 숨겨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물건이 발견되자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민 씨는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결백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김판서는 분노에 찬 눈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어요. 가문의 수치로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민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친정에서조차 등을 돌린 터라 갈 곳이 없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에 민 씨는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선 며느리를 바라보는 사람이 딱 하나 있었어요. 바로 김판서 댁에서 20년을 일해온 늙은 노비 만석이었습니다. 만석은 젊은 시절부터 이 집안의 온갖 꾸준 일을 도맡아 해왔어요. 똥지개를 지고 들판을 누비며 농사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돌아오는 건 푸대접뿐이었어요. 그래도 만석은 원망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밤 김판서가 은밀히 다가왔어요. 만석아, 저 계집을 산에 데려다 버려라. 김판서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만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만석은 그날 밤 민 씨를 업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어요. 뒤에서 추적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만석은 나뭇가지를 꺾어 자신의 발자국을 일일이 지워가며 산을 올랐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 씨의 배에서 간간히 태동이 느껴질 때마다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얼마나 걸었을까? 만석은 마침내 오래전 폐쇄된 광산 입구를 찾았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곳이야말로 유일한 은신처였어요. 폐광 깊숙한 곳에는 거미줄과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마른 풀을 긁어 모아 바닥에 깔았어요. 마님, 조금만 참으십시오. 여기서 아기를 낳으셔야 합니다. 민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산파도 없이 홀로 난산을 치르는 민 씨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만석은 갱도 입구를 지키며 안절부절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갱도 안에서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아들이었습니다. 훗날 금동이라 불리게 될 아이가 세상에 나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극심한 영양실조와 산후 몸조리 부족으로 민 씨에게서 젖이 나오지 않았어요. 갓 태어난 금동이는 점점 울음소리가 약해지더니 결국 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만석은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안 됩니다. 이 아이를 이렇게 보낼 수는 없습니다. 만석은 미친 듯이 눈 덮인 산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 온 산을 누볐어요. 그러다 절벽 중턱 바위 틈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겨울잠에서 덜 깬 벌들이 바위 사이로 드나들고 있었어요. 만석의 눈이 번쩍 뜨이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석청이다. 저것만 있으면 아기를 살릴 수 있어. 석청은 야생벌들이 바위 틈에 만든 천연 꿀이었어요. 영양가가 높아 옛날부터 보약 중의 보약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석청이 아찔한 절벽 한가운데 있다는 것이었어요. 밧줄이 없어 만석은 주변의 칠넝쿨을 손으로 꼬아 몸에 묶었습니다. 칼바람이 부는 빈벽을 맨손으로 내려가는 위험천만한 모험이 시작되었어요. 바위에서 미끄러질 때마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그래도 만석은 이를 악물고 한 발 한 발 아래로 내려갔어요. 마침내 석청이 있는 바위 틈에 도착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잠에서 깬 야생벌들이 침입자를 향해 날아들기 시작했어요. 만석의 얼굴과 손이 여기저기 쏘이면서 금세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꿀이 담긴 호리병을 품에서 놓지 않았어요. 눈을 질끈 감고 버티면서 겨우겨우 석청을 긁어 담았습니다. 다시 절벽을 올라올 때는 시야가 흐려져 앞이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 피투성이가 되어 폐광으로 돌아온 만석을 본 민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만석은 대답 대신 떨리는 손으로 따뜻한 물에 꿀을 탔어요. 그리고 숟가락으로 아주 조금씩 금동의 입술에 흘려 넣었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금빛 꿀물이 아이의 목으로 넘어갔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기적처럼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작은 입을 오물거리며 꿀물을 받아먹는 금동을 보고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아이가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민 씨는 만석에 부어오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친정 아비도 나를 버렸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자네가 우리를 살렸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만석도 콧등이 시큰해지면서 고개를 돌렸어요. 마님, 울지 마십시오. 이제 시작입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체온을 나누며 잠들었습니다. 비록 차갑고 축축한 폐광 바닥이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어요. 핏줄보다 지난 인연이 그렇게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오자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갱도 안쪽에서 우르르 소리가 나더니 흙더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만석은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의 삽을 들고 흙을 치웠어요. 그런데 횃불 빛에 뭔가가 번쩍 빛나면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무너진 벽 사이로 거대한 은빛 광맥이 드러나 있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오? 만석의 목소리가 떨리면서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은광이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은이 땅속에 잠들어 있었던 것이에요. 민 씨는 반짝이는 은맥을 보면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며 만석의 손을 꽉 잡았어요. 만석아, 이 은이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만석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판서가 알면 반드시 우리를 해치고 빼앗으려 들 것입니다. 민 씨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으면서 결의에 차올랐어요. 그러니 힘을 기를 때까지 철저히 숨겨야 한다. 알겠느냐? 만석은 무릎을 꿇고 맹세하듯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만석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낮에는 마을로 내려가 거지 노인처럼 동량을 다녔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헛소리를 하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만석을 보며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만석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어요. 폐광 깊숙이 들어가 묵묵히 은광석을 캐내는 광부가 된 것이었습니다. 등잔 하나의 의지에 곡괭이를 휘두르는 그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어요.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언젠가 다가올 그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요람소 금동은 석청과 어머니의 정성 덕에 무럭무럭 자랐어요. 폐광 속 작은 공간이 세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민 씨는 금동의 볼을 어루만지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반드시 이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 모든 누명을 벗겨주리라고요. 만석은 오늘도 별이 뜨면 폐광으로 들어갔습니다. 곡괭이를 내려칠 때마다 김 판서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조씨 부인의 음흉한 웃음소리가 귓전을 스쳤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모든 진실을 밝히리라. 그는 이를 악물었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폐광 입구로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의 기나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어요. 과연 이들의 복수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세월은 물 흐르듯 빠르게 지나갔어요. 폐광 속 작은 보금자리에서 금동은 어느새 15살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만석은 낮에는 거지 행세를 하고 밤에는 은을 캐는 이중 생활을 이어갔어요. 채취한 은광석을 팔기 위해 기발한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똥지게 밑바닥에 은덩이를 깔고 그 위에 거름을 잔뜩 덮었어요. 냄새가 어찌나 독한지 검문소 병졸들이 코를 막고 도망쳤습니다. 그 틈을 타 만석은 유유히 장터로 향했어요. 아무도 똥지게 속에 귀한 은이 숨어 있으리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은을 판 돈으로 만석은 고기 대신 서책과 종이, 붓을 샀어요. 금동의 교육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투자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도 똥지게 밑에 학용품을 숨겨왔어요. 폐광에 도착하면 금동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만석 아재, 이번엔 무슨 책이에요? 금동은 새 책을 받아들고 코끝에 대며 종이 냄새를 맡았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만석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는 것만이 유일한 보람이었어요. 등잔 기름이 아까워 금동은 기막힌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여름밤이면 반딧불이를 잡아 헝겊 주머니에 가득 감았어요. 그 희미한 빛에 의지에 밤새도록 책을 읽었습니다. 눈이 침침해지도록 글자를 쫓는 금동을 민 씨는 안쓰럽게 바라봤어요. 하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학문만이
세상에 나갈 유일한 사다리였기 때문이었어요. 민 씨는 틈틈이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김판서댁 사람들의 얼굴과 성격, 약점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금동아, 이 사람이 내 할아버지라는 김판서다. 민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우유부단하고 체면만 중시하는 허울뿐인 양반이지. 금동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말을 가슴에 새겼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구처 조씨, 모든 불행의 원흉이란다. 민 씨의 손가락이 흘 위에 날카로운 선을 그었습니다. 금동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어요. 복수의 씨앗은 그렇게 어린 가슴 속에서 조용히 싹 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금동이 심각한 표정으로 만석과 민 씨를 불러 모았어요. 어머니, 만석 아재,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금동의 목소리는 어느새 소년티를 벗고 의젓해져 있었습니다. 이 산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린 언제든 쫓겨날 수 있어요. 만석의 얼굴에 걱정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분으로 어찌 땅을 삽니까? 금동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대리인을 내세우면 됩니다. 금동은 이웃 마을에서 제법 재력이 있는 거상을 찾아냈어요. 두둑한 수수료를 약속하며 대리인 역할을 부탁했습니다. 거상의 눈이 번뜩이면서 흔쾌히 수락했어요. 며칠 후 거상은 김판서 댁을 찾아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대감마님, 저 돌산 좀 사고 싶습니다만. 김판서는 콧방귀를 뀌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허허, 저런 쓸모없는 바위덩이를 뭐에 쓰려고? 거상은 빙그레 웃으며 은자 몇 냥을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약초를 캐려 합니다. 적당히 받으시지요. 김판서의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손이 절로 은자 쪽으로 향했어요. 당장 급한 돈이 필요했던 터라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좋소, 가져가시오. 문서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금동의 계략은 완벽히 성공했어요. 김판서는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줄도 몰랐습니다. 폐광이 있는 산 전체가 이제 금동의 것이 된 것이었어요. 만석은 그 소식을 듣고 무릎을 탁 치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땅을 판 직후부터 이상한 소문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산속에서 기이한 불빛이 보인다더라. 귀신불이 아닐까, 으스스하기 짝이 없어. 후처 조씨의 귀에도 이 소문이 들어갔어요.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아들 달수를 불렀습니다. 달수야, 저 산에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거라. 달수는 귀찮다는 듯 하품을 하면서도 어머니 명을 따랐어요. 달수는 집안의 사병 대여섯 명을 이끌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사냥개들이 코를 킁킁거리며 앞장서서 길을 찾았어요. 수색 대의 발걸음이 점점 폐광 쪽으로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갱도 입구에서 망을 보다가 인기척을 느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급히 안으로 뛰어들어 민 씨와 금동에게 위험을 알렸어요. 마님, 도련님,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민 씨의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금동을 끌어안았습니다. 만석은 재빨리 갱도 입구를 바위와 마른 나뭇가지로 위장했어요. 그리고 일부러 반대편으로 뛰어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의 멧돼지, 어딜 도망가. 사병들의 시선이 만석 쪽으로 쏠렸어요. 야, 저기 웬 노인네가 있다. 만석은 미친 사람처럼 허공에 몽둥이를 휘두르며 난리를 쳤습니다.
사병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멧돼지를 쫓는 거라면서 왜 저 난리야? 하지만 달수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저 바위 뒤가 수상하다. 치워봐라. 사병들이 위장된 바위 쪽으로 다가가자 만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는 온몸을 던져 바위를 끌어안으며 버텼습니다. 여긴 엄연한 사유지요. 새 주인이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 했소. 달수가 비웃으며 손짓하자 사병들이 만석을 떼어내려 했어요.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만석의 몸이 바위 틈에 끼었습니다. 그 순간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만석이 비명을 질렀어요. 숨어서 지켜보던 금동이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민 씨가 재빨리 아들의 입을 틀어막으며 제지했어요. 지금 나가면 만석 아재의 희생이 헛되어. 민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금동은 이를 악물며 주먹으로 땅을 쳤어요. 만석은 다친 다리를 끌면서도 미친 사람처럼 고함을 질렀습니다. 꺼지시오. 여기서 당장 꺼지란 말이오. 그 섬뜩한 기세의 사병들이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어요. 에이, 재수 없는 미친 영감탱이. 달수가 인상을 찌푸리며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병들은 투덜거리며 산을 내려갔어요. 위기를 넘겼지만 대가는 컸습니다. 만석의 다리가 심하게 다쳐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되었어요. 민 씨는 자신의 저고리를 찢어 정성껏 다리를 감싸주었습니다. 만석아, 미안하다. 이게 다 우리 때문이야. 만석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마님, 이까지 다리가 대수입니까? 만석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다리뼈가 제대로 붙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만석은 평생 다리를 절며 살아야 했습니다. 금동은 그런 만석의 모습을 보며 가슴 속 분노를 사겼어요. 만석 아재, 제가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금동의 눈빛이 형형하게 타오르며 결의에 찼습니다. 만석은 금동의 어깨를 토닥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로부터 얼마 후 금동은 한양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떠나는 날 아침 금동은 만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재, 반드시 장원급제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만석의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말문이 막혔어요. 민 씨도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당부했습니다. 금동아, 몸 건강히 잘 다녀오너라. 금동은 고개를 깊이 숙인 뒤 산길을 내려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만석은 금동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두 손 모아 빌었어요. 부디 저 아이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바람이 불어와 만석의 흰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또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어느 봄날 폐광 앞에 낯선 행렬이 나타났어요. 가마와 말을 탄 수행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만석은 긴장한 얼굴로 지팡이를 쥐고 나섰어요. 뉘시오, 여긴 사유지요. 가마 안에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석 아재, 저 금동이에요. 만석의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지팡이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가마 문이 열리자 의관을 정제한 청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금동이었습니다. 3년 전 산을 내려갔던 소년이 어엿한 청년이 되어 있었어요. 만석은 무릎에 힘이 풀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또 도련님,
정말 도련님이십니까? 금동은 재빨리 다가와 만석을 부축했어요. 아재, 제가 해냈습니다. 장원 급제했어요. 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민 씨도 달려나와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어요. 금동아, 금동아. 민 씨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동은 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암행어사로 제수받았습니다. 만석과 민 씨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어요. 암행어사라면 왕의 명을 받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비밀 관리였습니다. 금동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면서 말을 이었어요.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가 되었습니다. 금동은 품에서 마패를 꺼내 햇빛에 비추었습니다. 마패에 새겨진 말 문양이 눈부시게 반짝였어요. 만석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똥지개에 숨겨온 서책들이 헛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반딧불이 빛으로 밤새 글을 읽던 소년이 천하를 호령할 자리에 올랐습니다. 민 씨는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흐느꼈어요. 내 아버지가 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꼬. 금동은 고개를 저으며 만석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제 아버지는 여기 계십니다. 금동의 말에 만석이 화들짝 놀라 손을 내저었어요. 도련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금동은 진지한 표정으로 만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낳아주신 분은 따로 있지만 저를 사람으로 길러주신 분은 아재뿐이에요. 만석의 눈물이 멈추질 않으면서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될 것입니다. 금동이 암행어사가 된 후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되었어요. 만석은 마을에서 여전히 미친 노인 행세를 이어갔습니다. 짝짝이 신발을 신고 헛소리를 중얼거리며 거리를 배회했어요. 사람들은 그런 만석을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노인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했어요. 밤이 되면 만석은 비단옷으로 갈아입고 금동의 서신을 받았습니다. 서신에는 김 판서 댁을 압박할 세밀한 지시가 적혀 있었어요. 만석은 충실히 그 명을 수행하며 복수의 그물을 조여갔습니다. 한편 김 판서 댁의 사정은 날로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쿠처의 아들 달수가 도박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달수는 투전판에서 밤새 돈을 잃고 허탈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어요. 노름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빚쟁이들이 대문 앞에 진을 쳤습니다. 김 판서는 아들의 행실에 한숨만 내쉬었어요. 이놈아, 도대체 얼마나 더 말아먹을 셈이냐. 달수는 아버지의 호통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판에서 딴 돈으로 갚으면 된다고 큰 소리 쳤어요. 달수는 급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논문서와 반문서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헐값에 내놓아도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어요. 그 문서들은 여러 상인들의 손을 거쳐 돌고 돌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두 금동의 금고 속에 차곡차곡 쌓였어요. 금동은 문서 더미를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구나. 복수는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달수는 자신이 올가미에 걸려들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어느 날 민 씨가 금동에게 긴급한 서찰을 보냈어요. 달수는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반드시 사당에 손을 댈 것이다. 민 씨는 오랜 세월 김 판서 댁에서 지내며 달수의 성정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금동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람을 시켜 달수의 동향을 살폈어요. 며칠 후 민 씨의 예언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더 이상 팔 것이 없어진 달수가 한밤중에 사당으로 향했어요. 어둠 속에서 달수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뜩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당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당 안에는 김씨 가문 대대로 모셔온 조상님 위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은으로 만든 제기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어요. 달수는 침을 꿀꺽 삼키며 위패와 제기를 보자기에 쓸어 담았습니다. 조상의 홀령을 모신 신성한 물건에 손을 대는 폐륜을 저지른 것이었어요. 달수는 보자기를 들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당포 앞에 달수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것 좀 받아주시오. 전당포 주인이 보자기를 열어보더니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건 조상님 위패가 아니오. 전당포 주인의 목소리가 떨리면서 손사래를 쳤어요. 위패를 받아주는 전당포가 어디 있소? 당장 가져가시오. 달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부탁이오. 헐값이라도 좋으니 받아주시오. 그 비굴한 모습에 전당포 주인이 혀를 끌끌 찼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저게 김판서댁 도련님 맞아? 쯔쯔, 가문이 망했구먼. 그 광경을 멀찌감치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다름 아닌 미친 노인 행세를 하던 만석이었습니다. 만석은 느릿느릿 전당포로 다가가 주인에게 말을 건넸어요. 내가 저것을 사겠소. 얼마면 되겠소? 전당포 주인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만석을 쳐다봤습니다. 영감님이 이걸 왜요? 만석은 품에서 은자 몇 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렸어요. 주인이 버린 조상이니 종놈이라도 모셔야지요. 전당포 주인이 돈을 받고 위패를 건네자 달수가 소리쳤습니다. 야, 이 미친 영감아, 그건 우리 집 거야. 만석은 코웃음을 치며 달수를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위패를 소중히 품에 안고 천천히 전당포를 빠져나왔습니다. 달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를 갈았어요. 하지만 빚쟁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따라갈 수도 없었습니다. 만석은 자신의 좁은 방으로 돌아와 깨끗한 상을 차렸어요. 위패를 정갈하게 모셔두고 매일 정화수를 떠놓으며 예를 갖췄습니다. 조상님들, 후손이 불초하여 이런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만석은 위패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어요. 주인에게 버림받은 조상을 종이 모시는 기이한 광경이었습니다. 만석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면서 주먹이 떨렸어요. 이것이야말로 김판서 가문의 몰락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핏줄이라는 이름 아래 숨어있던 그들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었어요. 만석은 이 위패를 마지막 복수의 무기로 쓸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그는 직감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금동의 최후 통첩이 김판서 댁에 도착했습니다. 빌린 돈을 섣달금음까지 갚지 않으면 집을 비워야 할 것이오. 김판서는 문서를 읽으며 손이 벌벌 떨렸어요. 빚을 갚을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후처 조 씨는 문서를 낚아채며 눈을 부릅떴어요. 도대체 이 빚쟁이가 누구란 말이오? 조 씨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리면서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소문 끝에 알아낸 사실에 조 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산속대부오라고 그 쓸모없는 돌산을 산 자 말이오? 조 씨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이 위기를 벗어날 방법을 궁리했어요. 그러다 번뜩이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래,
이 방법이 있구나. 조 씨는 관아의 사또를 찾아가 남은 폐물을 매물로 바쳤어요. 사또 나으리, 저 산속 대부호가 영모를 꾸미고 있사옵니다. 거짓 고발장을 내밀며 사또의 환심을 샀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또의 눈이 번뜩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모라 하였소. 그렇다면 재산을 몰수해야 하지 않겠소? 조 씨와 사또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 밀약을 맺었습니다. 대부호를 잡아 재산을 반반 나누기로 한 것이었어요. 사또는 관군을 동원하여 산속 저택을 습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 씨는 돌아와 남편과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우리는 피해자인 척만 하면 됩니다. 알겠지요? 김 판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로 그때 뜻밖의 초대장이 김 판서 댁에 도착했어요. 섣달금은 날 밤 산속 저택으로 오시면 빚을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김 판서의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초대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조 씨의 입꼬리가 귀 밑까지 올라가며 웃음이 터졌어요. 호호호, 제 발로 올가미에 걸려드는구나. 조 씨는 이것이 함정인 줄 모르고 오히려 기회라 여겼습니다. 관군을 숲속에 미리 매복시키고 대부호를 덮칠 작전을 세웠어요. 자신들은 순진한 피해자 행세만 하면 되는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섣달금은 날 밤이 밝았어요. 김 판서 일가는 가마를 타고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스산한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산길을 따라 올라가자 저 멀리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김 판서의 입이 딱 벌어졌어요. 폐광이었던 곳이 거대한 저택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웅장한 기와 지붕이 달빛 아래 빛나고 있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것이오? 후처 조 씨도 경악하며 저택을 올려다봤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화려한 규모에 압도당했어요. 설마 저 미친 노인네가 이런 재력을 숨기고 있었단 말이야? 조 씨의 목소리가 떨리면서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뒤돌아가기엔 늦었어요. 대문이 활짝 열리며 하인들이 줄지어 나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인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김 판서 일가는 긴장된 표정으로 대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대청마루까지 이어진 길 양옆에 수십 개의 횃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운명의 길 같았어요. 달수가 두리번거리며 도망칠 틈을 찾았지만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김 판서의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어요. 조씨만이 숲속의 매복한 관군을 떠올리며 안심하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실룩거리면서 불안한 미소가 번졌어요.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다가왔어요. 김 판서 일가가 대청마루 앞에 도착하자 수십 개의 횃불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환하게 밝혀진 마루 위에 비단옷을 입은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깊게 눌러쓴 가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위압감에 눌린 김 판서 일가는 저절로 무릎을 꿇었어요. 하인이 앞으로 나와 차가운 목소리로 조건을 전했습니다. 빚을 탕감받고 싶으시면 대인 앞에 엎드려 용서를 비십시오. 김 판서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치욕스러워했어요. 자존심 강한 후처 조 씨가 망설이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때 달수가 먼저 뛰쳐나가 대청마루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빚만 탕감해 주신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달수의 이마가 바닥에 닿으면서 비굴함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결국 김 판서와 구처도 아들을 따라 엎드렸어요. 양반의 체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바닥에 엎드린 모습은 참으로 볼썽사나웠어요. 그 순간 대청마루 위에서 낮고 굵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이고 마님, 바닥이 차갑지는 않으십니까? 익숙한 목소리에 구처의 고개가 번쩍 들렸어요. 갓을 벗어 던진 사람의 얼굴이 횃불빛에 드러났습니다. 다름 아닌 미친 노인 행세를 하던 만석이었어요. 네 이놈. 구처의 비명이 밤하늘을 찢으며 울려 퍼졌습니다. 김 판서도 기겁하며 뒤로 나자빠졌어요. 달수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구처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시뻘겋게 물들었어요. 종놈 주제에 감히 상전을 능멸해. 여봐라, 저놈을 잡아라. 구처의 날카로운 외침이 신호가 되었습니다. 숲속에 매복해 있던 사또와 관군들이 담을 넘어 들이닥쳤어요. 역적을 포박하라. 사또가 칼집에 손을 얹으며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만석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구처의 입꼬리가 승리감에 올라가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병풍 뒤에서 삿갓을 쓴 청년이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사또가 칼을 겨누며 호통쳤습니다. 거기 서라. 넌 또 누구냐? 청년은 대답 대신 조용히 걸음을 멈추고 서 있었어요. 그때 닫혀있던 안방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달빛을 받으며 모습을 드러냈어요. 구처의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이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20년 전 산에 버려졌던 민씨였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며느리가 살아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구처의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김 판서도 혼이 빠진 얼굴로 민씨를 올려다봤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어찌 살아있느냐? 민씨는 대답 대신 차가운 눈빛으로 시아버지를 내려다봤어요. 20년간 품어온 한이 그 눈빛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또는 상황 파악이 안 되어 어리둥절해했어요. 삿갓을 쓴 청년이 천천히 손을 들어 가끈을 풀었습니다. 삿갓이 바닥에 떨어지며 젊은 사내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청년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쳐들었어요. 횃불 빛을 받아 번쩍 빛나는 물건이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마패였어요. 왕의 명을 받은 암행어사만이 지닐 수 있는 신분증명이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우렁찬 외침과 함께 지붕과 담벼락에서 역졸들이 쏟아져 내렸어요. 순식간에 부패한 관군들이 제압당하며 포승줄에 묶였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칼을 떨어뜨렸어요. 사또 나으리. 사또는 허겁지겁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김 판서 일가도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방금까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었어요. 금동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김 판서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라 불러야 하나요? 아니면 김대감이라 불러야 하나요? 김 판서의 눈이 커지면서 금동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 눈매, 그 이목구비가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민씨가 앞으로 나서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아버님, 이 아이가 바로 그때 제 뱃속에 있던 아이입니다. 김 판서의 입이 딱 벌어지면서 말문이 막혔어요. 그럼 이 아이가 내 친손자란 말이냐? 구처의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꾸민 음모가 떠오르며 식은땀이 흘렀어요. 금동이 후처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당을 사서 거짓 점괘를 받게 하고 어머니 방에 남의 물건을 숨겼지요. 후처의 무릎이 꺾이면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건 무당이 시킨 거야. 난 몰랐어. 남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이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금동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빛났어요. 그때 만석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김판서 앞에 던졌습니다. 달그락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진 것은 조상님 위패였어요. 대감마님,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김판서의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위패를 알아봤습니다. 이건 우리 집 사당에 있던 위패가 아니냐? 만석의 목소리가 낮고 굵게 울렸어요. 도련님이 도박비 때문에 전당포에 팔아넘긴 것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김판서의 시선이 달수에게로 향하며 분노에 떨렸어요. 이놈아, 내가 감히 조상님 위패를 팔아먹었단 말이냐? 달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만석이 위패를 들어 올리며 말을 이었어요. 주인이 버린 조상을 종놈이 모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김판서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일그러졌어요. 양반으로서 해서는 안 될 패륜을 저질렀다는 자각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지켜온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후처는 아들의 행동에 할 말을 잃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민 씨가 앞으로 나서며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시아버님, 20년 전 그날 밤을 기억하십니까? 김판서의 눈이 피하듯 바닥을 향했습니다. 만석이가 없었다면 저와 이 아이는 산에서 얼어 죽었을 겁니다. 민 씨의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또렷하게 이어졌어요. 젖이 나오지 않아 굶어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 절벽에서 석청을 따왔습니다. 벌에 온몸이 쏘여 얼굴이 퉁퉁 부어올랐어도 꿀을 놓지 않았어요. 김판서의 어깨가 움츠러들며 고개가 점점 숙여졌습니다. 은광을 지키려다 다리가 부러져 평생 절름발이가 되셨습니다. 민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분이야말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정한 아버지입니다. 만석의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고개를 돌렸어요. 금동이 만석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반드시 모든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만석은 금동의 어깨를 붙잡으며 눈물을 훔쳤어요. 20년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김판서가 비틀거리며 금동에게 다가왔어요. 금동아, 내 손자야, 하래비가 몰라봤구나. 김판서의 손이 금동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습니다. 금동은 차갑게 한 발 물러서며 손을 뿌리쳤어요. 저는 김판서 댁의 손자가 아닙니다. 김판서의 얼굴이 충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핏줄은 속일 수 없는 것이다. 김판서의 목소리가 애처롭게 떨렸어요. 금동은 대답 대신 하인에게 화로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화로가 마당 한가운데 놓였어요. 금동은 품에서 김판서 가문의 족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찢어 불 속에 던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족보에 이름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 족보가 활활 타오르며 재로 변해갔습니다. 김판서가 불길을 향해 손을 뻗으며 울부짖었어요. 안 돼, 우리 가문의 족보가. 하지만 금동은 냉정하게 마지막 장까지 불에 던졌습니다. 족보가 완전히 재가 되자 금동이
입을 열었어요. 핏줄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한 시간과 정입니다. 금동의 시선이 만석과 민 씨를 향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분은 따로 있지만 길러주신 분은 이 두 분뿐입니다. 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민 씨도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흐느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거기 있었어요. 금동이 사또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뇌물을 받고 거짓 고발에 동조한 죄, 엄히 다스리겠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며 이마를 바닥에 찧었어요.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사또 나으리. 금동은 고개를 돌려 김판서 일가를 바라봤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고 내쫓은 죄 가볍지 않습니다. 후처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과연 그들에게 어떤 심판이 내려질까요? 드디어 심판의 시간이 찾아왔어요. 금동은 형방에게 명하여 판결문을 낭독하게 했습니다. 김판서 일가는 무고한 며느리를 모함하여 내쫓은 죄가 있습니다. 뇌물을 주고 거짓 고발을 꾸민 죄 또한 엄중합니다. 형방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이에 전 재산을 몰수하고 관노비로 강등함을 명합니다. 후처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면서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요. 제발 살려주세요. 김판서도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사또, 아니 금동아, 할애비를 봐서라도 용서해 다오. 금동의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만석이 조용히 금동 곁으로 다가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도련님,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금동은 고개를 저으며 만석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가 당한 고통과 어머니가 흘린 눈물에 비하면 이건 자비입니다. 만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역졸들이 김판서 일가를 포승줄로 묶어 일으켜 세웠습니다. 달수가 발버둥 치며 소리쳤어요. 나는 아무 죄도 없어. 다 어머니가 시킨 거라고. 후처의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이놈아,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모자지간에도 위기 앞에서는 서로를 탓하는 꼴이 처량했어요. 김판서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결국 탐욕이 가문 전체를 망하게 한 것이었어요. 역졸들이 김판서 일가를 끌고 나가자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에게 당한 서름이 있던 백성들이었어요. 저것 봐라,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여. 백성들의 야유 속에 김판서 일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한때 마을을 호령하던 양반의 몰락이었어요. 권선징악의 교훈이 그렇게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어요. 뇌물을 받은 사또 역시 파직되어 끌려갔습니다. 탐관오리의 말로는 언제나 비참한 법이었어요. 금동은 역졸들에게 명하여 그들을 호송하게 했습니다. 모든 일이 정리되자 금동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어요. 20년간 품어온 한이 드디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민 씨가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금동아, 고생 많았다. 금동은 어머니를 꼭 안으며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환하게 떠올랐어요. 저택 마당에 화려한 사인교, 가마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왕실 종친이나 탈법한 으리으리한 가마였어요. 금동이 만석의 손을 잡고 가마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세상 구경하십시오. 만석의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손을 내저었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종놈이 이런 가마를 어찌 탑니까? 만석의 목소리가 떨리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금동은 대답 대신 만석을 번쩍 업어 가마에 태웠어요. 만석은 어찌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도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금동은 빙그레 웃으며 가마 문을 닫았어요. 아버지, 앞으로는 제가 효도할 차례입니다. 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종놈으로 살며 꿈도 꾸지 못한 대접이었어요. 가마꾼들이 가마를 들어 올리자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마 행렬이 산을 내려가자 마을 사람들이 길가에 나왔어요. 만석에게 도움을 받았던 백성들이 환호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만석 어르신 만세. 어르신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만석은 가마 창문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미천한 종놈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자신에게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만석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지면서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민 씨와 금동도 가마 옆에서 함께 걸으며 미소 지었어요. 산길을 따라 내려오며 만석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20년간 살았던 폐광이 저 멀리 보였어요. 거미줄 가득하던 그 어두운 굴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굶주린 아기를 살리기 위해 절벽을 내려갔던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벌에 쏘여 얼굴이 퉁퉁 붓고도 석청을 놓지 않았었죠. 다리가 부러져 평생 절름발이가 되면서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고생이 오늘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만석은 창문을 닫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아름다웠어요. 봄꽃이 피어나기 시작한 들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금동은 가마 옆을 걸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어머니와 만석 아버지를 위한 아늑한 집을 마련할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춥고 어두운 폐광에서 살게 하지 않을 것이었어요. 따뜻한 온돌방에서 편히 지내시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민 씨는 아들의 옆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어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해질녘 일행은 주막에 들러 하룻밤을 묵었어요. 만석은 난생 처음으로 상에 가득 차려진 음식을 받았습니다. 이게 다 제 것입니까? 만석의 목소리가 떨리면서 수저를 들지 못했어요. 금동이 직접 밥을 떠서 만석의 그릇에 담아 주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매일 이렇게 드셔야 해요. 만석의 눈물이 밥그릇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민 씨도 눈시울을 붉히며 만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석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 씨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마님 덕분에 이 늙은이가 사람 대접을 받습니다. 만석은 연신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핏줄 하나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었어요. 세상 그 어떤 혈연보다 끈끈한 정으로 맺어진 사이였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랐어요. 며칠 후 일행은 마침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금동이 마련한 새 집은 아담하지만 정갈했어요. 따뜻한 온돌방과 햇살 가득한 마당이 있었습니다. 만석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며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방에서 자도 됩니까? 금동은 웃으며 만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이제 아버지 방입니다. 만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저녁 금동은 백성들 앞에서 만석에게 큰절을 올렸습니다. 낳아주신 분은 아니지만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저희 진정한 아버지이십니다. 만석은 어찌할 바를 몰라 손을 내저었어요. 도련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금동은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했습니다. 만석도 결국 무릎을 꿇고 맞절하며 오열했어요. 구경하던 백성들도 눈물을 훔치며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 후로 세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어요. 금동은 청렴한 관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만석은 따뜻한 방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냈어요. 민 씨는 매일 아들과 만석의 건강을 챙기며 지냈습니다. 핏줄은 하늘이 정해주지만 가족은 사랑이 만드는 것이었어요. 세 사람의 이야기는 두고두고 회자되며 귀감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효도란 무엇인지,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줬어요. 그렇게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살다 보면 피를 나눈 형제보다 마음 나눈 남이 더 귀하고 애틋할 때가 있지요.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내어주는 따뜻한 마음씨에서 빛이 나는 법입니다. 비록 남남이라도 진심으로 품으면 그게 바로 진짜 가족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따스한 온기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귀한 생각 댓글로 들려주세요. 정겨운 한마디가 이 채널을 더욱 따뜻하게 만듭니다.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